이런 얘기죠. 이게 제 강의가 좀 다운한 강의예요. 경제 지표가 보시는 것 같죠. 근데 워낙에는 강의 시간이 너무 유효잡았는데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시면은 식사하시고 상당히 졸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깨있을 때 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못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역시 좀 잘 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좀 보여줘. 네. 이 모든 투자에 있어서 이자율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자율이라는 것이 쉽게 예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자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자율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지표를 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를 보는 것 중에 하나 또 이익이 뭐냐면 저희들이 보통 투자하는 에셋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그런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또한 그 경제 지표를 읽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경제 지표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보통 지금 경제 지표가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 캘린더라고 해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그 샘플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6월달 샘플이거든요. 이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언제, 그러니까 며칠날 어떤 경제 지표가 몇이 나온다는 게 쫙 나옵니다. 근데 일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GDP, 국내 총생산이 언제 발표되는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왔다 갔다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경제 뉴스 나오면은 거의 매일 접합니다. 오늘 무슨 경제 지표가 나와서 지수익이 어떻게 됐고, 채권, 10년짜리 또 채권 이자율이 어떻게 됐고, 실제로 저희가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 컨티뉴어스리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경제 지표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이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한 달만 훈련을 해보시면은 경제 지표 보시는 게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이게 구글 들어가셔가지고는 그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 캘린더 찾으시면 그 FRD의 웹사이트를 접속이 돼가지고 매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 지표가 에셋 프라이싱,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사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에쿼리, 그러니까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다르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채권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쿼리, 그러니까 주식 시장 S&P 5나 다우존스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제 지표로서는 인플로이먼하고 GDP,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가 좀 제가 고구마를 써서 그러는데 채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채권은 인플로이먼 GDP, 특히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 Foreign Exchange,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지표로는 ISM 리포트라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CPI, Consumer Price Index,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 이런 것들이 각각 이런 에셋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제 지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인덱스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덱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Employment and Income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나온 게 Civilian Unemployment Rate라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Unemployment Rate,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실업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가구에다, 그러니까 하우스홀드에다가 전화를 해서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물론 추출을 하기도 샘플 뽑아서 추출을 해가지고 나오는 경제 지표가 바로 실업률, 그 언임플로이먼트 레이시고요. 두 번째 그 난팜 페이롤 임플로이먼트는 이거는 서베이하는 대상이 달라요. 이거는 컴퍼니가 하이어하는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난달에 몇 명 하이어했냐, 몇 명 하이어했냐 해가지고 이거는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면요, 5월 중에 실업률이 7.6%가 나오는데요. 그 4월하고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5월 중에 17만 5천 명의 새로운 빅사이트가 생겨가지고 하이가 됐습니다. 세 번째,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라는 거는 실업수당 신청. 이건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해도 지금 실업수당 신청 숫자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원액 기록가까지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이거 자체로만은 큰 역할을 안 하는데, 동시에 다른 거에서 안 좋게 나오면은 그게 안 좋은 거를 더 안 좋게 하거나,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좋은 거를 더 좋게 하거나 하는 근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Help Wanted Index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미국 메이저 신문사에 나와 있는 구인 광고 있죠. 구인 광고를 가지고서는 인덱스를 만든 건데요. 전체적인 미국 전국적인 고용시장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인덱스입니다. 온라인 구매 구인 수요가 지난 5월 중에 한 3% 정도 다운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다들 아시는 Gross Domestic Production, 국내 총생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도메스틱 안에서 생산된 모든 프로덕션을 갖다가 총계를 한 건데, 1사분기 중에 지금 2.4%를 성장했습니다. 이 숫자는 예를 들어서 퍼스트 쿼터 같으면 4월, 엔드 오브 에이프릴에 발표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한번 수정이 돼요. 리비전이 엔드 오브 메이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세컨 리비전이 엔드 오브 준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씩 바뀌는데, 어떨 때는 좀 플럭츄에이션이 심하고 어떨 때는 플럭츄에이션이 작은데, 실제로 GDP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2.4% 성장이 나왔는데, 이 2.4% 성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에 GDP를 발표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를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가 얼마 증가했고, 컨섬션 얼마, 그 다음에 뭐 엑스포트 얼마, 임포트 얼마, 인베스트 얼마, 쭉 그 캐러고리가 나옵니다. 그 캐러고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컨섬션이거든요. 왜냐하면 GDP가 100이면 컨섬션이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가 1% 인크리즈를 했다고 해도 나머지 다 죽고 컨섬션이 3% 인크리즈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는 GDP가 안 좋게 나왔어도 이건 좀 좋은 쪽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가 맞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갖다가 일일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한 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보통 뭐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게 GDP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퍼스널 인컴 매저는 US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4월 중에 0.2% 다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디스포저블 퍼스널 인컴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퍼스널 인컴에서 텍스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자기가 주는 것을 텍스를 빼고서는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퍼레이트 프로핏은 이것도 쿼럴리 발표가 되는데요. 그 GDP 발표할 때 거기에 이제 맨 밑에 코퍼레이트 프로핏이 나옵니다. 이 퍼스트 쿼터 중에 그 43, 그러니까 43.8 빌리언이 작년 라스트 이어 포트 쿼터에 비해서 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DC의 퍼스트 콜의 크레딧 파티션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 주문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생산, 그 다음 인벤토리에 대한 경제지표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 보시는 게 ISM Manufacturing and ISM Non-Manufacturing 이 두 가지입니다. ISM Manufacturing, 그 다음에 ISM Non-Manufacturing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NAPM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 그러니까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보통 이 NAPM 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지금 좀 바뀌었는데요. 그 ISM Manufacturing Index가 50이 나오면 50가 그 스탠다드입니다. 50에서 55면 익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인더스트리 전체적인 그 구매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익스펜션 하겠다는 의미고, 언더 50면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수축입니다. 근데 불행히 또 지난 5월 중에 그 ISM Manufacturing Index가 40%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40% 떨어진 게 2009년 8월 이래 처음입니다. 계속 50 이상 계속 익스펜션 하셨는데 조금 슬로우 다운을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다양스러운 거는 그 ISM Non-Manufacturing Index는 5월 중에 53.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업은 계속 익스펜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쪽 매니팩처링에서 non-manufacturing,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지금 상당 부분 이동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매니팩처링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아직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팩처링에서 더 많은 job creation이 있기 때문에 중시하지만은 non-manufacturing, 서비스업에서라도 계속 행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그 시카고 PMI는 NAPM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 미드웨스트 리저널, 그러니까 미드웨스트면 중서부인가? 네. 중서부 지역의 그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4월달에 58.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서부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FRB 비즈니스 서베이는 그 노스 이스트 지역, 동부 지역의 매니팩처링 그 서베이인데 5월달에는 마이너스 5.2였었던 것이 지금 6월달에는 지금 플러스 12.5에서 액티비티가 상당히 인크리즈 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베이지북은 그 FRB라고 들어보셨죠? Federal Reserve Bank. 그러니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네, 12개 있습니다. 네, 12개 FRB가 있는데 그 12개 FRB의 각 지역마다 이제 리포트를 쭉 하는데 그 리포트를 모아가지고서는 서머리 한 개 바로 베이지북입니다. 1년에 8번씩 나오는데 각 지역마다 어떤 식으로 경제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Non-Defense Durable Goods Order, 이게 이제 내구재 생산인데 여러분들 일단 항상 바로 없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먹고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종이 같은 거 이런 거는 내구재가 아니에요. 내구재라고는 보통 이제 가구나 오래 쓰는 물건들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주문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임프로브 되느냐 아니면 디프레스 되느냐를 내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에 그 내구재 주문이 3.3% 증가를 했다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의 커패시티 유틸라이제이션은 그야말로 산업 생산, 그 다음에 그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은 4월에 그 0.4%를 하락을 했는데 5월달에는 다행히 그 변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틸라이제이션은 그 5월달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77.6% 정도 지금 유틸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컨슈머 스펜딩을 보시면은 리테일 세일즈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입니다. 그 어드밴스된 숫자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5월 중에 0.6% 증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80원 사이즈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 지출은 4월 중에 0.2% 감소를 했고요. 세 번째 유닛 오토 앤 트럭 세일즈라고 나왔는데 사실 차 파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 리테일 세일즈의 25%를 차지합니다. 그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5월 중에 30만 3천 대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2012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비해서 8.9%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컨티니어스하게 슬로리 인프루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존스 브래드북 리포트는 그 리테일 세일즈와 함께 그 소비자 경제 파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대상은 아시다시피 디파트먼트 스토어, 체인 스토어를 상대로 그들이 판 그 세일즈를 서베이를 해서 세일즈에 대한 동향을 파악을 한 거고요. 컨슈머 컨피던스가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그 비영 리서치 단체가 있습니다. 5월 중에 76.2%로 4월보다는 상승했고 비슷한 걸로 이 컨슈머 센티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발표를 합니다. 5월에는 84.7이었었고요. 이 84.7이라는 숫자는 2007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7월 이후에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컨피던스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번 달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82.7.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우징은 이건 제가 숫자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하우징 마켓이 상당히 수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증가를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 하우징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 그 4월달에 비해서 6.8% 증가했고요. 작년 5월달, 2012년 5월달에 비해서는 28.6%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빌딩 퍼밋, 이거는 건축 허가는 4월달에 5월달에 비해서 잠깐 3.1%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4월달에는 3월달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었거든요. 조금 빌딩 퍼밋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플럭치에이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계속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2%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비해 작년, 그러니까 2012년 5월달에 비해서는 20.8%가 증가를 했고 세일즈를 보시면 더 많이 하우징 마켓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5월달 수준 안 나왔습니다. 4월달은 3월달에 비해서 2.3%가 증가를 했고 뉴 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4월달에 비해서는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이그지스팅 홈세일즈는 마찬가지로 5월달에 4월달에 비해서 42%, 아니 4.2%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는 10.9%가 증가를 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지금 컨스트럭션 스펜딩인데요. 컨스트럭션 스펜딩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브에 있는 인더스트리가 더 증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건설을 하려고 하면 그 밑에 자재를 만들어야 되고, 자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부들 들어가고,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인구가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컨스트럭션에 대한 스펜딩이 클수록 경제에 대한 임팩이 큰데 지난 4월달에 0.4% 증가를 했고요. 작년 2012년 4월달에 비해서는 4.3%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포린 트레이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밸런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역 수지입니다. 근데 무역 수지를 요즘은 그냥 무역 수지가 안 나고요.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서 하더라고요. 하나는 상품, 구스에 대한 밸런스가 나오고, 다른 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밸런스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always 데피시트입니다.
적자예요. 4월 달에 그 구스 데피시시 58.6 빌리언, 그러니까 586억 불이었고요. 다행히 이제 서비스는 계속 저희가 미국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서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플러스로 18.3 빌리언.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스 앤 서비스를 다 하면 한쪽에서는 데피시시와 한쪽은 서플러스가 전체적으로는 데피시시 40.3 빌리언. 지난 그 4월달 한 달 동안 적자, 무역 적자를 갖고 있어요.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말로 경상수지라고 하는데요. 경상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밸런스에다가 인컴 밸런스, 그러니까 소득 수지, 그다음에 경상 이전 수지 등을 그 포함을 하는데, 퍼스트 쿼터의 그 US 그 커런트 어카운트 물론 데피시트입니다. 데피시트는 지난 그 포스트 쿼터 2011 포스트 쿼터보다 좀 증가를 해서 106.1 빌리언, 그러니까 1,061억 불, 네,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포스트 쿼터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 102.3 빌리언. 근데 이게 전체 GDP, 그러니까 제너럴 크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2.6%밖에 안 돼요. 사실은 경제 정체의 그 볼륨이 너무 크니까 이 103 빌리언 데피시트를 봤다고 해도 GDP에는 just 2.6%.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계속 어큐뮬 되거든요. 어큐뮬 되는 게 문제인데 언젠가는 행정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캐피털 어카운트 밸런스라는 것은 자본 수지입니다. 그래서 자본 수지라는 것은 민간 및 공공, 그러니까 퍼블릭한 프라이빗리 국제 간 투자로 인한 그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한 넷 리저트인데요. 이건 자세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월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의 자본 수지는 1.2 빌리언 그 마이너스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피셜 리저브 어카운트라는 것은 그 외화, 각국에는 다시 말고 외화보유입니다. 한 국가가 공식적인 금융 당국을 통해서 보유한 총 현금 및 이와 유상, 그 메탈릭 리저브라는 게 결국 금이에요. 아니면 그 SDR이라고 있습니다. SDR이라는 게 그 IMF에서 이슈한 화폐인데, 그 스페셜 드로잉 라인에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IMF를 통해서 캐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IMF 포지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아시는 것도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쉬운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관한데요. 그 PPI는 뭔지 아시죠? Producers Price Index. 그 다음에 코 PPI는 코 PPI는 PPI에서 두 가지를 빼요. 왜냐하면 에너지하고 푸드 빼입니다. 왜냐하면 왜 에너지하고 푸드 빼냐면 이 에너지하고 푸드의 그 가격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컨슈머 프라이스나 아니면 프로듀서 프라이스를 측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발표를 하는 게 이제 코 PPI, 코 CPI인데 5월 중에 그 PPI는 0.5% 증가를 했고 코 PPI는 0.1%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코 PPI는 움직임이 많지 않고요. 그냥 PPI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CPI는 5월 0.1% 올라갔고 코는 0.2% 올라갔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고 사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좀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Employment Cost Index, 그 Hourly Workers Compensation 해가지고 결국 그 Wage and Salary에 대한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그런 측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인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코스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인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셀러리아 그 웨이지가 증가를 하면 그만큼 컨섬션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거고, 반면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핏이 줄고, 프로핏이 줄면은 투자를 아무래도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1사분기 퍼스트 쿼터에 작년 2010 퍼스트 쿼터에 비해서 0.3% 아니어서 지금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임포트 앤 엑스포트 프라이스는 5월 중에 그 수입 물가는 0.6% 다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물가, 엑스포트 프라이스는 5월 중에 0.5% 다운, 둘 다 지금 내려막을 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인데요. 그러니까 페더럴 버젯 밸런스, 이건 뭐 제가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미국 재정 적자, 지금 서플러스는 절대 아니죠, 미국이. 그렇죠? 네, 데피시트인데, 2012년에는 그래도 좀 줄었습니다. 데피시트 줄어서 1,087 빌리언입니다. 한번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에는 1,300 빌리언 그 버젯 데피시트였고요. 그 다음에 2010에는 1,294 빌리언 했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래서 계속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꼭 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US Treasury Borrowing Schedule인데요.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밑에 그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라고 있습니다. 이 커미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살림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리시트, 들어오는 돈이 뭐겠습니까? 텍스, 그다음에 fee, 그다음에 outlays, 나가는 돈, 뭐 국방비도 나가고 소셜도 나가고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maturing debt입니다. 자기들이 계속 데트를 이슈를 했는데, 근데 그게 머추어에서 들어오거든요. 그걸 갚아야 되니까 요거를 세 가지를 다 컨시더 해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스케줄을 이슈하는데, 보통 이제 그 세 가지 한 가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트레저리 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US 거버먼트가 이슈한 데트가 1년 이내에 머추어가 되는 거는 트레저리 빌입니다. 그 이상 10년까지 머추어가 되는 건 트레저리 노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넘는 거는 트레저리 반드라고 부릅니다. 결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빚인데, 그 기간에 따라서 빌이냐, 노트냐, 반드냐.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머니 서플라이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클리, 먼틀리, 그 FRB에서 발표를 합니다. M1이 얼마나 증가를 했고, M2가 어떻게 얼마나 변동이 있고 하는데, M1에 들어가는 걸 잘 보시면은 커런시 돈이고요. 트래블을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디맨드 바짓, 그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입니다. 그 아까 그 커런시 대한 돈이라고 하는데, 커런시는 그야말로 딸랑딸랑 그 본인 주머니 가지고 있는 돈, 은행 찾고 있는 그냥 캐시고요. 디맨드 바짓이라는 건 이제 커런시는 아니고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 어카운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유니언 쉐어 계약서 어카운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유니언도 뱅크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체킹 어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M1이고, M2는 거기다가 이제 오버나이트 리포하고 머니마켓, 세이빙, CD, 그 다음에 유로 디파짓, 그 다음에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있는데, 그 리포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려서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서로 주고받고 빌리고 받습니다. 근데 그게 오버나이트 하루 빌렸다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로 디파짓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국에 또 위안 어카운트가 있죠. US 달러 어카운트. 거기 있는 게 유로 디파짓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있는 미국 달러가 유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3는 거기에다가 이제 CD 10만 불 이상 턴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간 기업 간 은행 간 금융기관 간 빌리는 것이 하루가 넘는 게 이제 턴 리버고요. 턴 리버 디파짓, 그다음에 인스티튜션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이게 이제 M3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머니 서플라이에 대한 흐름도 경제 동향 파악에 상당히 도움을 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아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뭐 매달 100원이 얼마나 증가했고 M2 얼마나 증가했고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이 요거는 조금 궁금하실 게 하실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질문은 제가 끝나고 받겠습니다. 그 Reserve Requirements Liquidation Cushion이라 가지고 은행이 디파짓을 받거든요. 근데 CD 같은 거 말고 DDA, 체킹 디파짓을 받으면 그 일정 부분을 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고 FRB에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In case FRB에서 은행에서 크레딧 실시간 치고는 FRB에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DDA를 100%를 받으면 그 중에 3%는 FRB에 보면서 FRB에 예치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FRB에서 시중에, 그러니까 마켓에 돈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3% 리저브 하던 걸 5%로 올립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여기까지는 100% 디파짓을 받아가지고 97%를 돈 해줬는데 95%밖에 돈 못 해주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한 어카운트가 아니고 수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임팩이 커요. 그래서 이거 리저브 리ኳ이먼트를 가지고서는 그 FRB가 그 시중에 마켓에서 자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있는데 사실 은행도 돈을 풉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꽂는데 다른 은행에서 꿀 수도 있고 FRB에서 꿀 수도 있어요. FRB에서 돈을 꿀 때 그 이자율이 바로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FRB가 정해놓은 타겟 오버나이트 팹 펀드 레이시라고 있어요.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25%입니다. 0.25%는 그 인플레이션에도 인플레이션 커버 안 되는 레이시예요. 근데 이게 0.25%인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 0.25% 오버나이트 타겟 오버나이트 팹 펀드 레이트하고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똑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뻑하면 돈을 빌린 거예요. FRB에서. 지난번에 리만 사태 이후에. 그래서 FRB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자율을 0.5% 올려버렸습니다. 0.75인데 0.75면 사실 지금 저희 은행들이 저희 은행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한 0.5%를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FRB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신용이 있는 은행들. 신용이 없는 은행들이야 뭐 은행 FRB 가겠지만. 그래서 지금 FRB가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0.75를 아까 0.5, 1%나 2%를 올려버리면 사실은 전혀 메리트 없거든요. 그걸 안 꿔주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시중에 자금을 조절을 합니다. 세 번째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FOMC라고 들어보셨죠?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엊그저께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있었는데 거기 그 FOMC 미팅이 끝나고 벌어지는 기가 나와서 한마디 한 것이 금융시장에 큰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FOMC라는 그 커미티가 지금 12명의 멤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명의 멤버인데 7명은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의 그 이사고요. 나머지 5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RB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12개가 있어요. 뉴욕에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아틀란타에도 있습니다. 뭐 캔사스시티에도 있고 시카고에도 있고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각 프레지던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12명이에요. 근데 뉴욕 프레지던트는 꼭 FOMC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 8명이고 나머지 4명은 돌아가면서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12명이 1년에 8번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미팅 끝날 때마다 이제 자기들이 어떤 미팅을 했고 해서 미닛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했던 것이 이제 QE, 그 Quantitative Easing Policy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QE, 그러니까 이걸 양적 완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원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고도 안 되니까 지금 세 번째를 했는데 QE가 양적 완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부가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사는 겁니다. 지금 블랙보드가 상당히 좋은데 반대를 사는데 롱텀만 들어가요. 30년짜리, 10년짜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를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반대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제 강의가 재미없는데 이래서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0불을 주고서는 채권을 샀어요. 채권이 약속된 게 나는 1.75%를 주겠다. 10년 동안. 그럼 100불 주고 10년 동안 1.75%를 계속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이걸 110불 주고 사겠다. 그러면 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개인이 생기니까 파는 거예요. 100불에 주고 산 거를 110불 주고 누가 샀으니까 그걸 팝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그걸 1.75% 이자를 주는 거를 110불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1불당 1.75%에 대한 이익인데 이거는 1.1불당 1.75%를 주는 거라고요. 결국 1불당 벌어들이는 이자는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가 떨어져요. FRB에서 노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을 계속 사면은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모기지, 10차실 때 모기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자율이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이자율이 낮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있어요.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자가 10년짜리 채권이 이자가 엄청 뛰었어요. 왜 뛰었겠습니까? 정부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수요가 줄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양적 완화 정책, QE 정책이었고 그 QE 정책을 통해서 계속 작업을 풀었는데 지금 안 풀겠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년 아마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을 할 텐데 그것도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아까 그 실업률이 7.6%가 말씀드렸죠. 그게 안 떨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번역기도 별수 없을 겁니다. 계속 해야지. 근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면. 경제지표 하면은 레깅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리딩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 레깅 인디케이터나 아니면 코인스턴트 인디케이터는 사실은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레이버 코스트, 그다음에 그 아웃스탠딩 뱅크 론, 그다음 프라임 레이트, 그다음에 레이버 코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가 예를 들어서 한 발짝 가면은 한 발짝 뒤로 쫓아오는 경제 지표예요. 레깅이나 코인스턴트는. 그다음에 그렇지만 리딩 인디케이터는 경제가 한 발 갈 때 벌써 한 발 앞에 가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리딩 인디케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딜드예요.
그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빌딩 퍼밋. 빌딩 퍼밋은 맥센스 하죠. 지금 퍼밋이 늘어나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그 퍼밋이 지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이 줄면은 일반 이게 왜 리딩인지 모르겠지만 실업수당 신청이 줄면 그만 짭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인벤토리 체인지는 마찬가지죠. 인벤토리 체인지는 맥센스 합니다. 인벤토리 체인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인벤토리가 줄면은 사람들이 생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벤토리 레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생산자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벤토리 레벨이 줄면 생산자들은 생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레벨이 늘면 생산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그 자체가 경제를 보는 그 시점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인벤토리 레벨 자체는 그보다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다 인덱스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더 넣었는데 이게 제가 쓰는 인덱스입니다. 그 일드 커브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있으시구나. 하나 먼저 가보시면 요게 일드 커브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3년 5월 2일자 일드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2013년 6월 20일자가 한 달 좀 넘었는데 일드 커브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뭐냐면 3개월에는 옆으로, 6개월에는 옆으로, 1년은 옆으로 해가지고 그 점을 찍은 겁니다. 텀하고 이자율하고. 그래서 쭉 연결을 할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그렇죠. 그 리스크가 결국 불확실성이거든요. uncertainty. 앞으로 뭐가 될지 1년 후보다는 30년이 더 불확실하거든요. 그럼 그 불확실한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컴펜세이션 때문에 이자를 더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드 커브가 이렇게 있던 게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스테이트 됐다고 그러는데 경제가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경제가 괜찮아지면은 확실하게 되는 게 자금수예요. 돈을 사람들이 찾아요. 투자를 하거나 쓰기 위해서. 돈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라는 거에 대한 디맨드가 올라가거든요. 결국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누워있던 일드 커브가 훌떡 쓰면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경제가 좋아진다. 거꾸로 이게 하나가 하얀 게 이제 5월달이고 그린이 6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드 커브가 뻘떡 서 있던 게 좀 누워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난 이 돈 필요 없어. 돈에 대한 디맨드가 줄죠. 돈에 대한 디맨드가 줄면 결국은 이자는 떨어지거든요. 일드 커브 모양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좋아지느냐 나빠집니다. 이게 정의는 아닙니다. 항상 올라가는 데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항상 떨어지는 데서 나빠지는 건 아닌데 트렌드를 보시면 트렌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일드 커브가 진짜 수십 번 수여서 올라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걸 갖다가 쭉 그려보면 조금씩 더 올랐어요. 결국 뭐냐면 앞으로 경제에 대한 앞으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보다도 더 경제를 잘하는 마켓에 들어가서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앞으로 문제가 더 임프로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500 다음이 뭐냐면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보다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자율의 기본은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들이실 때 하시는
프라임 레이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라임 레이스는 항상 쫓아가는 제일.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나서 프라임 레이스가 올라가고 경제가 떨어지고 나서 프라임 레이스가 떨어집니다. 프라임 레이스를 가지고서는 그건 아까 그 레깅, 코인시든, 그 다음에 리딩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있었는데 레깅 인덱스라고 확실한 레깅이 됐습니다. 그건 항상 뒷북치는 인덱스.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아까 바한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만 뜨면 스크린만 보고 스크린 나오는 뉴스만 보고 팔고 사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 채권인데 그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리스크가 빵이라고 생각하는 채권은 미국 트레저리, 미국 채권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채권하고 한국 채권하고 미국 채권하고 그리스 채권하고 이자를 같을 수는 없죠. 이자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리스크가 빵인데 0인데 한국은 리스크가 더 높고 그리스는 리스크가 더 높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10년짜리 미국 채권 이자율이 1.75% 정도 됐었습니다.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한국 10년짜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한 4% 정도 되겠죠.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제가. 그러면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하고 그리스하고 미국하고 다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는 얼마예요? 4%라고 그러면 2.25거든요. 10%라고 그러면 7.25예요. 그게 2.25, 7.25가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리스크에 따라서 내야 되는 자기들 프리미엄이요. 근데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한국 괜찮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4%가 아니고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2.25가 아니고 한국에 대한 스프레드가 뭐 2나 1.5로 떨어져요. 마찬가지 그리스에 대한 그 스프레드가 7.25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 괜찮을 거야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럼 그것도 7.25가 아니고 5%로 떨어져요.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좋아질 것 같으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떨어지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 안 좋대요. 그러면 그리스 망할 거야. 그러면 그 10%가 아니고 10년짜리 채권 20% 30% 정도 안 타거든요. 이건 20%라고 그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 크레딧 스프레드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갑니다. 이 제가 잘 쓰는 경제 지표예요. 어느 정도 도저히 결말이 왔는데 경제 지표라는 것이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드 커브도 매일 움직이거든요. 올라가, 내려가. 항상 경제 지표도 그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치가 발표되는 것도 있어요. GD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2년 있다가 수정치가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경제 지표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실업수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클리 발표되는 그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실업수당 시장을 보면 그 인디케이터를 찾아보면은 거기 항상 2weeks 에버리지, 1month 에버리지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번 주에 얼마가 나오냐를 보지 않고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지난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그 트렌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난 거는 그거는 벗어난 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단 걸로 보는 거지. 트렌드 자체가 변한 걸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수치만 보지 마시고, 그 수치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 수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어떨 때는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GDP가 지난달까지 뭐 3%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쿼터에는 3%는 이번 쿼터에 3.5%가 나왔어요. 그래도 마켓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떨어지냐면 항상 시장 분석가들이 있어서 그 시장 분석가들이 자기들의 컨센서스라고 그러나요. 근데 컨센서스가 4%인데 3.5가 나오면 이거는 아무리 인크리즈가 됐다고 해도 마켓에는 네거티브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여서 이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통 마켓은 한 발 앞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부터 만도가 되고 그 컨센서스에 맞춰서 이거는 인디케이터가 나와서 컨센서스를 비타거나 좋으면 그거는 좋은 거고 컨센서스에 안 맞으면 이건 나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가 여러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수치만 가지고 파악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CPI가 나오면은 그 CPI, DPI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PCE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Index라고 있는데 이 PC 그 인덱스는 GDP를 발표할 때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인 프라이스 어저스먼트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관련된 비슷한 다른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도 같이 컨시더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각 경제 시츄에이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디케이터들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디케이터가 뭔지 아세요? 실업률입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어떤 분석가가 실업률이 6.5%가 되면 그때부터 어느기가 이자를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직도 7.6%니까 1% 이상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건 2015년이나 돼야 가능할 얘기 같은데 어차피 2015년부터 이자를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FOMC 미팅에서 가장 프라이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인디케이터는 그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디케이터가 아마 인플레이션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디케이터가 중요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처음 강의 드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경제 지수가 나오면은 이게 어떤 인디케이터가 발표돼서 이 스탁 마켓이 어떻고 어떤 인디케이터가 발표돼서 스탁 마켓이 어떻고 근데 요즘은 저한테 들어오는 뉴스 자체가 미국 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뉴스 계속 받아보는데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지표가 이제 중국 지표가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여기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기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내가 나만의 눈을 딱 가졌다고 해서 이제 내가 다 맞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수정이 돼요. 맞게. 그래서 반반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다르게 나왔다. 그럼 제가 틀린 거거든요. 그럼 제가 틀린 걸 인정을 하고 자기를 바꿔나가면서 좀 더 나은 자신, 좀 더 나은 경제를 보는 시각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동남부에서 식품공약으로 하고 김주현인데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는데 경제 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실물 경제는 사실 제가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와 경제 지표, 실물 경제의 차이가 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주변에 지금 우리 한인들을 보면 실물 경제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가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야 그 지표와 같이 실물 경제도 좋아지는 것 같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이자율도 높아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회장님께서는 예측하시기를 조만간 이자율이 높아질 것 같은지 어떤지 한번 견해도 좀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손님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경제 지표 나오는 게 사실은 좀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저 체감 경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1990년대 초에 경기 불황이 한번 크게 있었거든요. 그때 동부에서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LA에 있었는데 LA가 좋아지는데 2년이 걸렸어요.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났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지표는 메인스트림 경제 지표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봐도 저희 커뮤니티가 크고 뭐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메인스트림 경제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한인 경제, 특히 이쪽 동남부 경제는 사실은 큰 비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좋은데 우리 안 좋다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언제 좋아질 것이냐? 그건 시간이 꾸준히 저희가 있으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소비가 생각보다 천천히 늘다가 최근에는 소비가 조금 컨섬션 인크리즈된 스피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증가를 하면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 금년에는 힘들지 몰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 자체도 계속 올라가다 했던 게 2009년도부터 유럽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쓰나미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유럽도 뭐 그리스, 아일랜드 뭐 계속 이상한 나라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여태까지 올라가던 저 성장세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 이상한 변수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내년부터는 저희도 좀 이쪽 에트닉 경제 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모기지 이자율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올라가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습으로 들더라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다른 이자, 프라임 레이스는 버냉키가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못 올릴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2015년 상반기에 이자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안 좋죠.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 프라임에 다 타이가 됐을 거예요. 이자율이. 프라임은 2015년까지 안 올라가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미국 경제가 지금 리커버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데피시트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요즘엔 또 중국 시장이 막 커지고 있고 그런데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셨을 때 중국 시장이 정말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빙성이 있는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GDP상으로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게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이었는데
미국하고 격차는 아주 많아요. 미국하고 격차가 지금 미국 제가 알기로 미국 GDP로 보면은 지금 미국은 4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면은 글쎄요. 근데 사실은 중국 경제도 나름대로의 그 약점은 많습니다. 제일 큰 약점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인구는 많은데 그 인구 많고 인구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비가 많이 나고 소비가 많아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자기들 내수 경제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긴 한데 인프라스트럭처가 수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세였었던 것이 차츰 다른 나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 때문에 미국 당장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10년이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10년 가능할 재수가 있겠죠. 네. SBA론이라는 게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저희도 그 손님, 그러니까 PLP라고 해서 저희는 PLP였는데 SOP라고 해가지고 SBA론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사실 최소한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신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오픈하기가 어려운 게 가이드라인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익스피리언스를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낫지. 바로 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창업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고, 일단 은행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처음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에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는 이제 투자 파운드를 찾으시는 게 더 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름은 김효진이라고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해주신 거는 거의 한 세미스터 코스웍을 지금 정말 한 시간에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 지표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롤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거의 이제 moving to the right direction, 리커버리 수준이지만 문제는 스피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하셨을 때 항상 어떤 한 인디케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 나중에 가서 리비전하고 코렉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컨센서스 했을 때 지금 이제 행장님은 주위에 그렇게 같이 이런 거를 디스커션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왜냐면 혼자서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안에서도 이것을 이제 어떤 그런 미팅이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왜냐하면은 똑같은 인디케이터도
항상 양쪽 사이즈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오피니언을 물어보고 이렇게 그런 디스커션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다른 은행 한 두세 군데에서 통신이 나가거든요. 증권회사에서 나가고. 그럼 저는 찍어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쪽 행정으로 오기 전에는 채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캐피탈 마켓 인베스트먼트라는 게 결국 반드 투자를 했거든요. 반드 투자를 거의 한 15년, 20년 했으니까 그때는 브로커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제가 반드 지쪽을 사고 팔고 했으니까 했었는데 여기 행정을 본 다음부터는 그럴 찬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받는 인포메이션만 가지고서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받는 인포메이션 자체도 서로 컴플릿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컴플릿한 거를 읽고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여태까지 디스커션하고 할 그런 찬스는 요즘 많지 않습니다. 보통 큰 은행 같은 경우는 칩 이코노미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네, 그거를 제가 아미 있을 때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만 되게 큰 은행이 아니라 네, 제가 할 수 있는 같이 디스커스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결정을 해서 하죠. 네. 김재호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하우징 앤 컨스트럭션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집값하고 그다음에 몰게지 레이트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기에는 지금이 좋은 시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돈이 있다면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하든 뭐 어떤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일단 캐시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상황에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나서 나중에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자 올라갔다고 해도 미국 전체가 히스토리컬 인트레스트 레이트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아직은. 그리고 집값을 보면은 아직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아직은 낮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신 것도 지금 타이밍이 나쁘진 않고요. 대신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산이라는 걸 몰빵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다 컨센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좋다고 내가 가진 자산을 다 부동산에 넣거나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주식시장에 넣거나 그렇게는 아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exposure가 없으면 사실은 지금 하셔도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업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사거든요. 오래 사야고요. 나이 금이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사는 건데 사실은 글쎄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익스펙테이션을 하느냐 하는 거면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스테디하게 해서 별로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큘레이션, 금은 사실 스페큘레이션이죠. 인베스트먼트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 뒤에 한 분 아까 손 드시는데. 정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조금 한국 경제 거의 비슷하겠지만 한국 경제 지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저희들 수준에 맞게 그런 게 어떨까
경제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한 질문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표 이외에 그런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광범위한 질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거를 전혀 보지 않으니까 그건 한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GDP 숫자를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발표될 때 그 GDP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시면은 이게 GDP가 제일 건전하게 인크리지 됐는지 아니면 건전하게 인크리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미국 경제 GDP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 GDP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관된 거를 보시려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원화가 평가 잘 하가 되고 미국 달러가 평가 잘 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떨어지는데 그럼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미국에서 돈을 안 푸니까 안 푼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원화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한국 입장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메인이기 때문에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은 거기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한국 경제가 움직일지. 지금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시츄에이션은 아니죠.